오늘부터 일본은행의 금정위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도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6월 회의에 시작이 됩니다. 매년 6월 회의는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의미가 크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되 돈은 풀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정부 출범 이후에 활기를 찾고 있는 한국 증시의 유동성 증시까지 가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제 이 시간 통해 전달해 드린 대로 중잔이 좀 나왔고 여러 가지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예. 중동 자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과 미국과 이거 패거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 그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에 유튜브 방송에서는 허니문 랠리가 끝났다.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했지만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어제 결론을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관 투자가들이 제 역할을 하셔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좀 원성이 상당히 높였던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어려울 때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어제 기관 투자가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52포인트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에 중재안 문제를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G7의 중국과 러시아 문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옵저버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G7의 중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합의 형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재할 의사를 비치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증시에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렇게 부담이 완화되면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G7에서는 아까 발빠르게 우리 신영교께서 미국은 뭐 중재안에 G7 자체의 중재안에는 참여하지 않죠. 당신의 생각들이 전부 중국에 가 있으니까 참여하지 않죠. 그리고 무역 협상은 이기적 게임이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에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전해졌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속보에 보니까 네, 서명 안 키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트럼프는 일기 때도 사우디를 방문했고 예.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배제시켰던 겁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을 중시했었죠. 트럼프 2기 때도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이스라엘과 순위파 연계가 되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핵협상이라든가 포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트럼프의 모습이죠.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중재안이 어떤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용하는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변수는 있다 이렇게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잡하다. 그러나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힘내라 한국 증시가 어제 어려운 가운데도 코스피 5천 시대로 캐치프레이스를 하는데요. 이것도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어려운 가운데 어제 52포인트로 올라가는데 한몫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장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추천제 한다 그러는데요. 힘내라 한국 증시 코스피 5천선 시대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제작국장으로는 강기수 상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좀 상한번 주실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힘내라 한국 증시에서 이번 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부터 이렇게 중앙은행인데요. 이번 중앙회의는 반기 결산회의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한다 이거 가지고 기준금리 가지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예. 돈이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게 판단하거든요. 보통 이제 하반기나 이렇게 할 때는 기준금리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 기준금리가 동결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 회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일본 회의에선 유동성 공급, 돈을 공급하냐 이 문제를 더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6월 회의는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될 것이고 네네. 말씀대로 잠시 후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일본 경기가 안 좋아서 말씀대로 기준금리가 움직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일본 경기 안 좋죠. 사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리플럭스에서 일본에 투자했던 일학개미들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VIP 이렇게 VIP 투자가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 성장은 안 좋았죠. 누님이 말씀, 일본 경제를 받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소비하는 것 이외에는 일본 내부적으로는 내수가 상당히 어렵다. 그게 이제 여실히 증명했던 것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나왔죠. 작년 그 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0.3%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경기 논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시바 총리의 행정부는 지금 디플레 국면이다. 근데 우에다는 금리를 정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물가가 한 3%대니까 인플레 국면이다. 이게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어디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엔저를 포함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근데 우에다는 모처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웬만하면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을 받고 논쟁이었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는 위에다가 사실 손을 좀 이시바 쪽으로 좀 이렇게 서놓는 분위기죠. 네. 경기가 마이너스 0.4% 되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요. 실질금리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2.5%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3%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0.5%지 않습니까? 빼기로 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기준금리 가지고 뭐 동결한다 만다 해서 일본의 회의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 QE, 쿼안티 이징,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도 양적 완화를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은 돈을 공급한다. 기준금리 동결 속에 돈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열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미국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할 것이다. 이것이 시장의 중론이라고 봐야겠죠. 네, 기준금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지금 추진하는 QT 문제, 이걸 자꾸 월별 규모로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 완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QT 쪽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냐면 크레디티 문제죠. 누님의 말씀입니다는 지금 불확실성은 더 증대되는 상황이죠. 5월까지는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너무 물가 상승률과 나오느냐. 그때까지는 사실은 기준금리 변경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회의는 어떻습니까?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터져서 이 크레디티 문제, 불확실성 문제를 더 이렇게 더 심화시키는 이런 차이거든요. 유가 불안하니까 금리 못 움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죠.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고 가는 체크 스윙 기능이 사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시하는 페드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그대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경우에 있어서 기준금리 동결에 그게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동결하면 증시에 나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사실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빠르면 7월 내지는 9월에 B컷 0.5%포인트 B컷을 시사할 것이냐.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B컷 얘기를 했습니다는 지난주에 있었죠. 이것을 시사할 것이냐.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 문제에서 3월 달에 월별 국채 QT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금융 완화입니다. 이걸 아예 없애버릴 것이냐. 이번 회에 더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MBS QT 문제, 월별 한도 350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국채 QT를 제로 상태로 줄일 경우에는 MBS QT를 350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용성 경색 문제에서 국제 시장은 신용성 경색이 풀리겠지만 주택 시장은 QT를 350억 달러 그대로 유지하면 주택 시장은 사실은 신용 경색 문제가 그대로는 불균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오늘 미국의 뉴욕의 제조업 지수 나오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보면 상가 임대가 굉장히 많아거든요. 저희도 개인적 연구가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 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뉴욕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 배경이 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각종 그 이렇게 사무용 빌딩이라든가 이런 게 공실률이 많이 증가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돈 좀 공급해줘야죠. 그러면 주택저당증권의 월별 큐티한 뒤 350억 달러를 풀어줘야죠. 이것이 뭐냐, 이번 주에 슈퍼위크로 갈 때 기준금리 가지고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드리면, 기준금리는 동결화돼 7월 이후에 B컷, 지금 9월 달에 B컷 얘기가 나오는데요. 0.5%포인트 한꺼번에 내리겠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월별 QT 문제를, 자, 국채는 제로 상태를 줄이고 MBS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를 주택의 크레딧 크런치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줄일 것이냐. 이걸 이번 회의에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FOMC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또 조금 전에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속보들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막에 나온 대로 이 주요 7개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 이 내용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나라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상회의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이 가장 궁금한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회의에서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월별 QT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시장이 금융 완화로 받아들일 가능성 없겠습니까? 네, 이 피벗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벗의 금리 인하는 이상하게 잘못 전문가들이 전해서 예. 정책 기조가 변경하는 것이 피벗. 원래 피벗의 용어는 피벗 투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미국의 중심이 바뀐다. 과거 유럽에서. 그래서 그 피벗이라는 여기가 처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원래는 그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그때 나온 거거든요. 정책 기조가 바뀐다 하는 측면은. 그러면 작년 9월 이후에 피벗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피벗만 아니다. 금리 인상도 피벗이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금리 인상도 피벗이다. 그리고 금리만이 아니라 돈을 푸냐 안 푸냐도 피벗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벗의 대상은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이번에 금리가 동결하더라도 QT를 줄일 때는 이 피벗이 제기되느냐 하는 측면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됩니다. 그러면 피벗이 동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적 완화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QT, 자, 올해 작년 9월에서부터 사실 금리는 이렇게 내렸다 하더라도 10월까지 QT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게 피벗일까?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어적이었었죠. 이게 혼란이 됐던 겁니다.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사실 월별 QT 한도도 줄였던 겁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MBS QT까지 줄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하더라도 금융 완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피벗의 목적, 제기하는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이렇게 금융 완화 쪽으로 가는 데는 국채 시장이 엑세이트 앞두고 국채 발작이 일어나고 국가 부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국채의 QT 문제를 그대로 가져야 할 때는 국채 발전이 더 심화되면서 국가 부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줄여줘야죠. 그게 3월 달에 나온 거죠. 3월 달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QT를 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동결하더라도 금융 완화 쪽에, 유동성 공급 쪽에선 전부 완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피벗이 제기되는 거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돼서 경기 상황이 따르겠습니다는 이번에 9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B컷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지난주에 B컷 얘기를 했습니다. 예. B컷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외신을 통해서 오늘 그 외신을 보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슈퍼 금리 위크를 맞아서 이 각국의 금리 상황,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미국 경우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 그동안에 금리 낮춰라라고 압박을 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만이 커질 가능성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페드와 별도로 재무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따로 추진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사실 재무부는 페드와 달리 다른 경로를 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돈을 공급하는 창구는 중앙은행이 주가 되지만 재무부 쪽에서도 돈을 공급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재정 인플레도 발생하고 돈을 줄이면 재정 긴축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페드가 동결하고 파월이 동결할수록 트럼프는 금리 인하 요구의 강도가 더 세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0.2% 잠정치 0% 역성장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이 파월과 갈등 문제였었죠. 근데 올해 양대 지표,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 발표나와서 트럼프는 뭐냐? 1%포인트 금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0.5%는 B컷이라 하는데 1%포인트는 어떠냐? 울트라 B컷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노골적으로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자, 더 이상 페드라든가 파월에 맡기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연준과 별도로 국채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통해서 사실 스텔스 QE를 추진할 때 이거 공식적입니다. 스텔스 QE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바이벨이라든가 QR에서 추진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 이번에 페드 회의를 계기로 해서 기준금리가 동결한다 하더라도 연준 차원에선 QT 문제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재무부는 별도로 스텔스 QE를 통해서 시중에 그 돈을 공급해준다. 그래서 일본은행과 함께 돈을 더 공급해준다 하는 측면이 지금 두 번째 FOMC와 관련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회의는 금리만 봐서는 안 되고 특히나 또 6월에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 FOMC 경우에 이제 큰 관심이 되는 게 SEP라고 해서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이 3월에 제시를 했었던 연준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다시 한번 6월에 나올까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 진영 내에서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시적이다. 예. 이건 정말 잘못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서록 이렇게 OECD라든가 대부분 3대 예측 기관들은 또 이번 주에도 월드뱅크에 사실 그 세계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는 관세 영향은 크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물가와 함께 같이 보는 월드뱅크는 사실 물가 쪽은 이게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물가 쪽을 같이 보는 측면에서 OECD의 가장 최근에 전망했던 것을 미국 경제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3월 달에 전망할 때 2.2% 올해 성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 1.6%까지 줄였습니다.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았죠. 물가 쪽을 보겠습니다. 3월 달에 2.8%인데 드디어 3%, 3.2%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6월 달이기 때문에 페드의 경제 예측 전망이 나오죠. 그러면 3월 달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3월 달에 세베 내용을 보면 성장률 2.4에서 2.1% 성장률이 줄였습니다. PC는 2.1에서 2.7%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왜 갈등이 트럼프에 있느냐? 물가 쪽이 저렇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6월 달 이번 전망은 어떠냐? 성장률은 분명히 3월 달에 2.1%보다 1%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PC 물가는 과연 3% 올라갈 것이냐? 3% 올라갈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지금 관심은 3% 올라갈 것이냐 하는 이런 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1.1% 내려오고 물가는 더 올라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확인시켜주는 거죠. 사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문제라고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FOMC 회의 결과에 무슨 금리 가지고 하는데 금리 가지고는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양측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한편에 있어서는 트럼프 지정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보다 금리 변수보다는 다른 쪽의 진적 선별적 정책이 더 중시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토마스 라브하고 경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점검할 때 그때도 시사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연준의 양대 책무가 물가 안정과 이 완전 고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도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중에 연준이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점도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페드 멤버들의 금리 이양 지수니까 예.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경기 부양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물가 쪽이 더 올라가지고 물가를 안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점도표에 페드 보드 멤버들의 앞으로의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찍은 예. 중립금리 수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페드 보드 멤버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립금리가 3.9%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걸 생각합니다. 3월 달에도 관세형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3.9% 그렇게 플랫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번은 어떨까? 이번에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을 때 지금 그 위에 변동되는 상황을 보면 페드 보드 멤버들이 트럼프 퀴즈 쪽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6월 전도표에서 어떤 쪽으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경기 부양이냐 아니면 물가 안정이냐 했을 때 트럼프 진영 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 내려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전도표에서 예. 중립금리가 3월 달에 3.9%니까 상적으로 낮아진다. 낮으면 경기 부양 쪽이 우선순위 되는 예. 거죠. 그다음에 중립금리가 더 올라간다. 4% 간다. 그러면 물가 안정 쪽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6월 전도표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중립금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준금리에서 동결된다 하더라도 벌써 미국 내에서는 지금 FOMC에 목요일 아침에 나오겠습니다는 9월에 정도의 비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9월에 페드에 관련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공급, 유동성 공급 문제는 QT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금리 완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벌써부터. 그래서 어찌됐든 최고 통수권자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쪽으로 조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FOMC는 저희가 다각도로 또 지금 분석을 하고 또 내일 되면 저희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것이고 네. 그래도 간단하게 중국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금리 문제가 있죠. 이 통화 정책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도 관심인데요. 네. 사실 6월 FOMC 끝나면 바로 영란은행에 또 회의가 있습니다. 예. 영란은행 회의에서 보면 영란은행은 EU 재가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가장 EU 재가입과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ECB, 이게 지금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완화 기조이기 때문에 영국 경제가 지금 안 좋거든요. 영국도 그래서 가야 되는. 예. 기준금리 내치고 돈도 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인민은행은 이건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회의죠. LPR 금리 5월 달에 기준금리를 워낙 낮췄으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돈을 공급하느냐 문제를 보셔야 된다. 근데 중국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헬리콥터 밴식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지속해 나간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슈퍼이그 때 기준금리 동결은 영국만 빼고는 다 동결된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는 영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공급하는 문제인데요. 일본은행도 돈을 공급한다. 페드도 돈을 공급한다. 재무부창에서 돈을 공급한다. 그리고 사실 인민은행도 돈을 공급한다. 영란은행도 돈을 공급한다. 유동성 공급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TV의 현승윤 대표, 이게 힘내라 한국 증시, 코스피 5천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에서 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증시를 끌어올리겠다 하는 측면에서 해외적으로 유동성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사실 코스피 3천은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겠습니다. 5천 가는 시대도 좀 앞당기지 않겠느냐.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국내 증권회사가 자꾸 미국 증시 투자해가지고 지금 국장에서 굉장히 손해를 본 사람이 많거든요. 좀 이기기에 돈 좀 많이 버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다가온다면 국내 증시에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